제가 생각했을 때 와 이건 진짜 싸다 라는 수준에 올라온 주식들이 제 눈에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좋아지고 있다. 사실 지금 투자 포인트는 사자. 6개월 동안 1억 다 쓴다고 생각하고 6개월 1억? 네, 6개월 동안 1억을 나눠서 사셔도 될 것 같아요. 디피님이 2004년도에 300만 원으로 주식 투자 시작하시고 네네. 중간에 넣은 돈은 1000만 원밖에 없다. 네, 맞습니다. 그럼 그 1300만 원이 주식 투자의 시드머니 전부라 보면 돼요? 아, 전부입니다. 전부? 네. 그게 이제 다른 채널에도 나가시면서 네. 자산이 이 정도는 된다면서 했던 네네네. 게 50억. 아, 그죠. 50억보다 많죠. 50억보다 많다 했는데 그죠, 그죠. 그럼 요걸로 50억 이상을 번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다른 뭐 월급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네, 제 월급은 제 와이프는 아는데 제 와이프한테 오면 바로 다 줬어요. 제가 한 번도 월급을 제가 남긴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제가 더 들어간 돈이 없어요. 오히려 뺀 돈은 더 있죠. 뭐 이것저것 하면서 조금씩 돈은 뺐기 때문에. 오로지 순수금 1300만 원으로 50억 이상이 된 계좌가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야, 아니면 보통 사실 대부분 이게 좀 많이 월급 벌고 하면 또 더 넣고 맞아요, 넣고 맞아요. 하다 보니까 순 시드머니가 정확히 얼마인지를 본인도 모를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클 수 있어. 보통 과거를 또 회상할 때는 그러니까 시드는 낮추고 맞아. 높이면 이 격차 크니까.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 아, 전혀 아니죠. 알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투자에 잘할 수 있었는지 여쭤볼 텐데 네네네. 현재 주식시장 좀 점검부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반기 남은 게 4월에서 6월인 거죠. 네. 어떻게 보시는지. 현재 주식시장 너무 좋아요. 저는 이제 슬슬 움직여야 될 때가 아닌가. 이제 제가 작년 9월에 제가 인터뷰를 했었나요? 네, 제가 작년 9월에 인터뷰를 했었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저는 항상 이제 현금 비중을 0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지금 0이 아니다. 왜냐면 나는 되게 싸야 살 수 있는데 지금 싼 종목을 찾기 힘든 시기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적정평가와 고평가 사이에 어딘가가 지금 시장의 상황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제가 정확히 이게 촬영일 기준으로 저번 주부터 현찰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번 주부터 조금씩 모으고 있어요. 그 말은 지금 제가 드디어 제가 생각했을 때 와 이건 진짜 싸다 라는 수준에 올라온 주식들이 제 눈에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좋아지고 있다. 사는 사람에게 기회의 시장이 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어디를 사고 있다는 거죠? 전 미국 주식을 사고 있죠. 근데 뭐 제가 한국 주식은 특별히 많이 안 봐서 모르겠는데 한국 주식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제 재산의 절반 이상을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한국 주식은 한 20%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 미국 주식을 많이 투자하는 편이라 지금도 이제 미국 주식에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어쨌든 지수가 전체적으로 많이 하락한 편인데 그러면 지금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인 건데? 제가 저번에 9월 달에 현금 비중을 말씀은 안 드리긴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현금 비중이 50%가 넘었었어요. 지금은 저번 주부터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직 그렇게 떨어지진 않았죠. 근데 이제 많이 줄일 거예요. 최대한 줄일 거예요, 이제. 근데 제가 50%가 그때 넘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되게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현금 비중을 0을 목표로 한다면서 왜 그때 50% 넘게 갖고 있었냐.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 전에 제가 재작년 하반기에 로블록스라는 회사가 상장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상장가가 8조였어요. 로블록스가 8조의 상장을 계획하고 있어서 제가 이 8조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내 인생 베팅을 해볼 만하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 말에 제 전체 주식의 반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 반으로 로블록스를 살라고 했어요. 상장을 하자마자. 근데 안타깝게도 상장하기 이틀 전에 로블록스가 상장 취소를 했어요. 전 현찰 반이 남아있잖아요. 그걸 작년 9월까지 들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그 돈으로 다른 또 싼 걸 사야 되는데 새로 사기에는 싼 주식이 없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이제 그 현찰 비중이 이제 저번 주까지 계속 갖고 있다가 이제 좀 살만하다. 이제는 이제 제가 새로 들어갈 만한 주식들이 많이 보인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저번 주부터 사고 있고요. 근데 이게 뭐 100만 원이면 뭐 하루면 다 사겠지만 어쨌든 이제 살 때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저는 무언가 살 때 일부러 좀 나눠서 사요. 뭔가 한 번에 살 수 있어도 최대한 자제하면서 나눠서 사는 스타일이라서 조금씩 나눠서 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살려야 될 타이밍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도 많이 안 들어간 거는 네. 여기서 더 바닥으로 조금 더 열려있다고 생각하는 마음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 제가 살 때 최대한 조금씩 나눠서 사는 이유는 네. 바닥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싸다는 건 확실하지만 네. 우리가 항상 내가 싸다고 생각했을 때가 고점이다 라고 생각한 경험이 너무 많잖아요. 저도 19년 동안 투자하면서 그런 경험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살 때는 내 모든 욕구를 누르고 네. 최대한 조금씩 나눠서 길게 사야 된다 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중 하나라서 최대한 이렇게 나눠서 사고 있어요. 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도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는 사는 거를 좀 이렇게 그 퍼센트별로 나눠서 사요. 퍼센트별로 제가 그 오래 들고 있을 만한 퍼센트를 먼저 사요. 장기. 완전 장기 보유분을 먼저 사요. 네. 그 장기 보유분을 살 때는 이제 좀 금액과 상관없이 최대한 빨리 사고요. 그 장기 보유분, 그러니까 장기 보유분이라는 말은 앞으로 주식이 급등을 해도 내가 배 안 아플 정도.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분명히 내가 싸다고, 엄청 싸다고 생각한 이 순간에는 급등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일 급등을 해도 배가 안 아플 정도, 그리고 내가 계속 보유하고 있어도 괜찮은 정도를 먼저 최대한 빨리 사요. 그 다음부터는 저는 진짜 천천히 나눠서 사요. 왜냐면 바닥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장기 보유분은 뭐 원래 이미 있었던 주식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최대한 나눠서 많이 사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아마 사고 계시는 주식을 좀 힌트를 얻으려고 하는 질문일 텐데 네네네. 반등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당연하죠. 반등할 때 주도 업종 무엇이 되리라 보시고 좀 어떤 주식 이번에는 사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19년 동안 투자하면서 소비재와 IT 주식 말고 투자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쪽만 자세히 아는군요. 네, 제가 소비재와 IT, 그러니까 나머지도 투자하긴 해요. 예를 들면 뭐 제가 저번에 왔을 때도 막 비행기 쪽 말씀을 드렸고, 저가항공 쪽 말씀을 드렸고, 이제 뭐 저가항공 쪽도 넓은 의미에서 소비재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회사들, 물건들, 서비스들 이런 쪽이나 IT 쪽. 그런 쪽 이외에는 제가 거의 투자를 많이 안 하고 있긴 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두 개 중에서 특히 IT 쪽이 개별 주식들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해요. IT라면 근데 좀 너무 넓으니까. 너무 넓죠. 어떤 쪽? 그러니까 IT 서비스 쪽. 서비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쓸 수 있는 서비스들. 그런 것들이 꽤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지금 뭐 제가 사고 있는 회사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회사들은 지금 되게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요. 그중에서 좋은 회사를 잘 고르시면 저는 지금 충분히 수익을 낼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IT 서비스라고 하고 그리고 또 미국 주식을 위주로 하시니까 워낙 또 미국 주식이 글로벌이니까 그렇죠. 사실 좀 뭔가 워낙 회사도 크잖아요. 맞아요. 뭐 디피님이 얘기한다 해서 장에 영향을 미칠 요소가 이만큼도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지금 진짜 사도 괜찮을 만한 그죠. 뭐가 있을까요?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오픈하러 왔잖아요. 그거 오픈하러 왔죠. 근데 우선 기본적으로 저는 중소형주를 사요. 그래서 저는 대형주를 잘 사지 않아요. 근데 제가 오픈할 회사는 뭐냐면 제가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저한테 개별 주식 뭐 해야 되냐고 물어본다면 항상 두 개를 얘기했었어요. 구글과 아마존. 구글과 아마존. 제가 10년 전부터 구글과 아마존을 반반씩 사라. 그러면 너는 실패할 리 없다. 그리고 거기서 시작해서 다른 개별 주식으로 이제 뻗어가라. 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10년 전부터 했던 말들이 지금 비싸지 않냐. 근데 저는 아니다. 그래도 사라. 안 비싸다. 라고 항상 얘기했었고요. 근데 이제 제 생각이 조금 바뀐 게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작년에 나갔어요. 제가 아마존을 추천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프 베조스 대머리 형님이 멱살 잡고 이렇게 끌고 계시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가 나가셨네. 그리고 나가고 보니까 저도 이제 나가고 나서 어떻게 될까 되게 많이 궁금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조금 바뀌었어요. 아마존의 문화가. 제가 그 전에 생각했던 문화보다 조금 바뀌었어. 왜냐면 아마존은 그 전에 극단적으로 회사만 신경 쓰던 회사였어요. 그 말은 주가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극단적으로 회사의 미래 가치만 신경 쓰던 회사였어요. 근데 새로 온 앤디 제시는 AWS를 하시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아마존 내에서도 아마존의 커머스는 극단적인 미래 현금 흐름을 신경 쓰던 회사였지만
AWS는 그 중에서도 현재 현금 흐름에도 되게 집착하던 회사였거든요. 생각보다 가격을 내리거나 경쟁에서 우위를 잡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는 좀 적었었어요. 근데 그 대표가 아마존에 이제 대표로 오다 보니까 지금 아마존에는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가 많이 흐르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 중에서 뭐 가장 최근에 드는 대표적인 예로는 주가 분할을 한다던가. 베조스가 있을 땐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거든요. 베조스는 예전에 그 2002년대 그 닷컴 버블 이후에는 주가 분할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항상 거부했었어요. 하지만 앤디 제시는 이런 것들을 제프 베조스가 나가자마자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주가에 신경 쓰는 게 나쁜 게 아닌데 좋은 건데. 네, 근데 그 전에 아마존은 극단적인 회사의 미래 가치만 신경 쓰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주가에 신경 쓸 정도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예고 그 이외에 다른 예들도 꽤 많이 보여요. 근데 그게 뭐 문제? 문제가 아니라 문화가 바뀌는 거죠. 제가 기존에 아마존의 강점이라고 바라봤던 시각이 바뀐 거죠. 그 전에 아마존이 그렇게 주가도 신경 쓰고 회사도 신경 쓰고 두루두루 하면서 잘 나가던 회사였다면 지금도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아마존의 최고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아마존의 극단적인 미래 현금 흐름 집착. 이게 되게 극단적일 정도로 강했거든요. 한마디로 이 여러 가지 주가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하고 있지만 내가 바라본 투자의 그 관점에서는 벗어났으니까 나는 이제 이걸 좀 하겠다. 이제 아직은 조금 더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가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했던 구글 반 아마존 반을 추천할 수 있을까? 이제 조금 저는 약간 애매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구글은 여전히 엄청난 회사거든요. 구글을 추천하는 데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그럼 하나 다른 걸 찾아야겠다. 그래서 찾은 게 이제 넷플릭스. 넷플릭스 왜요? 넷플릭스는 어마어마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누군가가 저한테 개별 주식을 처음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오늘부터는 구글 반 넷플릭스 반 사세요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넷플릭스는 왜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는 다 알죠. 어떤 포인트 때문에? 우선 그냥 넷플릭스 우리가 다 아는 회사예요. 제가 구글과 아마존을 추천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구글 했을 때 다 알잖아요. 서치 엔진. 그러니까 검색, 유튜브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아마존이라고 했을 때 뭐 AWS를 모르시는 분들도 가끔씩은 있지만 그 미국의 쿠팡 뭐 이런 식으로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누군가가 처음에 주식시장을 접근할 때는 이렇게 아는 회사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아는 회사 중에서 우리가 정말 모를 수 없는 회사가 뭐가 있을까? 넷플릭스죠. 넷플릭스는 저희가 모를 수가 없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 서비스가 뭐냐라고 하면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넷플릭스다. 저는 하루 종일 넷플릭스만 보는 사람이거든요. 하루에 영화 한두 편은 기본으로 봅니다. 넷플릭스에서.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라는 서비스의 친숙함이 우선 기본적으로 있고요. 두 번째는 넷플릭스의 경쟁력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넷플릭스의 어마어마한 경쟁력이 좀 저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제가 10년 전부터 구글과 아마존을 추천했던 이유도 그거예요. 구글과 아마존이 갖고 있는 경쟁력은 어마어마한데 아무리 주가가 올라도 이 경쟁력을 아직 다 못 담고 있다는 생각이 항상 들어서거든요. 지금 넷플릭스도 그래요. 넷플릭스 경쟁이 뭔데요? 넷플릭스 우리가 다 쓰고 있잖아요. 다 쓰고 있죠. 다 쓰고 있고 다 돈을 내고 있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하죠. 월 구독료 또. 그러니까 보통 유저가 많다고 하면 돈을 안 내고 있는 유저가 많은 거잖아요. 넷플릭스는 돈을 내고 있는 유저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 유저가 같은 유저가 아닌 거죠. 그리고 앞으로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지금 올해부터 미국이나 이런 데서 다 올리고 있거든요. 가격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 가격을 올리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분명히 없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 말은 앞으로도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는 뜻이고요. 이 가격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가격을 부과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디즈니도 이제 디즈니 플러스라는 넷플릭스의 경쟁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시도를 했던 게 뭐냐면 뮬란이라는 그 디즈니의 영화를 영화관에서 바로 개봉을 못하니까 디즈니 플러스 유료 구독자한테 돈을 더 내고 빨리 봐라라는 서비스를 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엄청 봤어요. 그러니까 돈을 이미 내고 구독료를 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신제품을 더 빨리 보고 싶으면 돈을 더 내라라고 했어요. 약간 웹툰 미리 보기네. 맞아요. 웹툰 미리 보기를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났어요. 넷플릭스는 아직 이거 안 하고 있는데 넷플릭스의 문화는 이런 거를 충분히 도입할 수 있는 문화예요.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디즈니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에서 영화가 개봉하면 영화관에 다시 다 올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디즈니 플러스에서 미리 보기를 할 때 좀 이슈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영화관에서 싫어할 수도 있잖아. 같이 개봉을 하다 보면.
넷플릭스는 아니거든요. 넷플릭스 자체 영화관이 한 두세 개 있긴 하지만 넷플릭스는 대부분 영화관에서 하루 이틀 먼저 개봉하고 그 다음에 바로 넷플릭스에서 개봉하거든요. 넷플릭스에서 먼저 신작을 돈을 더 줄 수 있다? 전 많은 사람이 볼 것 같거든요. 게다가 작년 기준으로 작년에 영화나 드라마 구글 검색량 순위에서 드라마에서는 거의 상위 10개 중에 5개가 넷플릭스였고요. 영화에서도 상위 10개 중에 2-3개가 넷플릭스였어요. 그만큼 사람들은 이미 영화나 드라마에서 넷플릭스 오리지널의 소비를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영화에서 조금 더 돈을 빨리 내고 드라마에서 조금 더 돈을 빨리 내고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다? 돈을 더 충분히 낼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게다가 넷플릭스는 아직 광고도 안 붙였어요. 미국에만 보더라도 디즈니 플러스가 훌루도 갖고 있거든요. 디즈니 플러스는 훌루는 광고가 붙어있는 요금제가 있어요. 그리고 곧 디즈니 플러스에도 광고가 붙어있는 요금제가 출시될 예정이에요. 광고가 붙으면 회사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은 더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지금 돈을 내고 있는 구독자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데 압도적으로 이들에게 뽑아낼 수 있는 돈이 더 많다. 어마어마하게 많다. 주가 찾아보니까 네. 작년 말에 $700, 지금 $340네요. 오늘 날짜를 했을 때 기준했을 때 보니까 찾아보니까 향후 더 좋게 본다라는. 물론이죠. 향후가 저는 그냥 지금 말씀드려요. 10년 후를 보면 뭐 5년 후를 봐도 돼요. 네, 3년 가격 얘기합니까 지금? 네? 가격 주가의 전망 얘기합니까? 10년 후에 10년 후에 10년 후 오늘 날짜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좋습니다. 10년 후에 10배. 10년 10배? 네, 10년 후에. 진짜로? 당연하죠. 야, 오늘 하이티데이라서 네. 10년 후 딱 날짜도 좋네. 네. 그때 제가 살아있거든요. 네, 뭐 10배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전 10년 후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지고 올 수 있다. 뭐 1년 후, 2년 후는 모르겠지만 네. 가지고 계신 거죠? 저요? 네. 설마 이렇게 말하고 나는 사실 그래도 중소형주 하니까 대형주 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제가 예를 들면 이게 어느 정도 포지션인지는 말씀은 못 드려도 저는 되게 많은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중에서 넷플릭스도 있긴 했다. 뭐 구글 넷플릭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구글 넷플릭스 당연히 다 갖고 있습니다. 네. 워낙 뭐 큰 종목이니까. 네, 당연히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넷플릭스가 제가 이렇게 잘할 거라고 믿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가 가장 주식 투자를 할 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식의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해요. 이 회사가 이거 하면 대박 날 텐데. 제가 이거 되게 경계하거든요. 찌라시에서 그게 제일 호재 아닌가요? 그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딱 그거잖아요. 넷플릭스가 이런 미리 보기를 하면 대박 날 텐데. 똑같은데? 넷플릭스가 광고를 도입하면 대박 날 텐데. 제가 이걸 경계하는 이유가 대표가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대표가 안 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근데 제가 넷플릭스는 당연히 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왜? 넷플릭스는 이 리드 헤이스팅이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넷플릭스는 되게 체계화되게 바텀업의 의사결정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테스트를 하면서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형태의 기업 문화를 취하고 있거든요. 아마존도 분명히 그런 문화가 있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위에서 제프 베조스가 멱살을 잡고 이끌어가는 문화를 갖고 있다면 밑에 문화도 분명히 있어요. 아마존이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래도 근본적으로 베조스가 멱살을 잡고 문화를 끌어가고 있다면 넷플릭스는 이 문화 자체가 위보단 아래에 있거든요. 아래에서 여러 가지 시도하는 거를 충분히 배양하고 있는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많은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놓은 데서 바로 옆 동네에서 하고 있는 이런 잘 되는 것들을 안 한다? 저는 가능성이 낮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 이거 하면 대박 날 텐데에서는 이게 현실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가. 맞아. 네. 근데 이거를 최초로 시도하는 거면 모르겠지만 옆 동네에서 특히 지금 넷플릭스의 가장 큰 경쟁사는 디즈니 플러스잖아요. 디즈니 플러스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하나는 이미 했고 대박이 확인됐고 하나는 이미 하려고 이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시도조차 안 해볼 것인가? 저는 이들이 대박이 나는 그 순간 시도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넷플릭스의 문화상.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넷플릭스에서는 이거 하면 대박인데가 통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넷플릭스 강력하게 추천하시네요. 네,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저희 의견과 무관하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고요. 투자는 언제나 개인의 책임이다. 그죠. 근데 길게 들고 있으세요. 저 1년은 2년 몰라요. 1, 2년은 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 안 드린 넷플릭스의 강력한 경쟁 우위가 엄청 많기 때문에 좀 더 리서치를 열심히 해보시고
3년 이상은 들고 있으신다면 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게 잘 안 되면 길거리에서 만나시면 DP님 명사를 좀 잡으시고. 네, 제가 방탄 못 쓰고. 자, 그러면 옆 동네 말고 좀 먼 동네 가서 우리나라로 와서 지난해 9월에 와서 한국의 또 IT 서비스 그죠. 네이버 카카오. 그죠. 한국에서 사야 될 주식은 네이버 카카오 언제나 추천한다라고 해주셨어요. 그죠. 근데 그 이후로 주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지금 뭐 카카오 네이버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죠. 제가 아직 살아있네요. 네. 다행히 그 영상에 조회수가 안 나왔어. 지금은 요즘에 좀 카카오는 반등 좀 하고 있는데 요즘에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의견을 바꾸지 않아요. 진짜요? 저 아까 아마존 구글 10년 얘기했다니까요. 제가 10년 만에 의견 처음 바꿨어요. 베조스가 나가서 아마존 구글에서 넷플릭스 구글로 처음 바꿨어요. 10년 만에. 카카오 네이버 바꾸지 않습니다. 카카오는 근데 너무 많은 자회사 상장도 너무 많고. 그렇죠. 그리고 국민 민심도 좀 떠났고. 그죠. 하지만 국민 민심이 떠나면서 사람들이 카카오톡을 안 쓰냐. 김 작가님이 저한테 말씀을 거실 때 갑자기 카카오톡을 안 쓰고 페이스북 메신저로 말씀을 건다면 그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김 작가님이 오늘조차도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렇죠. 민심이 떠난 것과 무관하게 우리는 카카오톡을 쓰고 있다. 민심이 떠난 것과 무관하게 우리는 네이버에 들어가서 뉴스를 보고 있다. 검색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심이 떠난 것과 별개로 이 회사의 강력한 경쟁 우위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이게 그 투자를 어렵게 하려면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다 봐야 돼요. 근데 저처럼 투자를 대충 하고 싶은 분들은 강력한 경쟁 우위를 지키고 있냐 여부만 보면 되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가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의 강력한 경쟁 우위가 그 사이에 없어졌는가?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린 여전히 네이버를 쓰고 있고 여전히 카카오를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추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하는 다른 모든 사업들은 이 강력한 경쟁 우위에서 나오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경쟁 우위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이들은 검색과 메신저라는 강력한 경쟁 우위 하나로 나머지도 있긴 있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경쟁 우위가 사라지고 있냐를 보는 게 핵심이고요. 이 경쟁 우위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추천합니다. 그럼 카카오 같은 경우는 또 그 대표 새로 신임 이제 내정되신 분이 뭐 본인 연봉도 굉장히 낮추고 최저시급이라고 얘기하셨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주가 부양책도 하는데 그런 것들도 플러스로 잘 작용할 거라 보시는 쪽이겠네요. 아니요. 전 그런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강력한 그거? 특히나 연봉이 뭐가 중요해요? 그분이 연봉 한 달에 1억을 받아가봤자 12억이잖아요. 영업이익 12억 더 높아진다고 카카오 갑자기 주가가 엄청나질 것 같아요? 대표의 뭐 의지.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이제 그게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그분 스톡옵션도 다 빼달라고 하면 되죠. 안 빼잖아. 정말 의지가 있다면 모든 걸 빼고 잘라주세요.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주가 부양책을 하고 있다는 건 사실 좋은 의미예요. 왜냐하면 되게 많은 회사들이 회사가 잘 나감에도 불구하고 주주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않는 회사가 충분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한다는 건 무조건 플러스예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경쟁 우위가 훨씬 더 압도적이다. 그리고 이 플러스인 것들도 분명히 저는 되게 좋은 소구점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이버도 이런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분명히 이거는 회사에 장기적으로 이롭긴 할 거예요. 말씀해 주신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미국의 뭐 구글과 넷플릭스 같은 그런 회사들은 사실 재무제표에 담을 수 없는 가치들이 또 굉장히 많잖아요. 엄청 많죠. 그러니까 그런 재무제표에 담지 못하는 요즘에 또 성장하는 기업들의 그런 가치들은 우리는 좀 어떤 지표들을 그럼 확인해야 될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재무제표라는 게 사실 지금 현대 기업을 보는 데는 너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저희가 한 30년만 앞으로 당겨보자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예를 들면 뭐 연필을 산다. 이 연필을 사는 회사에 경쟁력이 높아지는 건 매출에 모두 반영돼 있어요. 왜냐면 그냥 보고 지나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이걸 사는 사람이 진정한 고객이잖아요. 사면 바로 매출에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카카오톡을 생각해보면 카카오톡을 쓰는 사람은 매출에 반영이 안 돼요. 리니지를 생각해보면 리니지 게임을 하는 사람은 매출에 반영이 안 돼요. 리니지 게임을 하는 100명 중에서 한 10명만 매출에 반영이 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10명 중에서 1명만 매출의 몇십 % 이상을 반영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걸 떠나서
이 한 명 한 명이 다 똑같은 한 명 한 명이거든요. 이 유저의 한 명마다의 가치가 전혀 달라지고요. 이 한 명이 늘어난 게 매출에 바로바로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재무제표는 이 회사의 전체적인 모습을 전혀 담고 있지 않아요. 네. 과거에 이 회사의 본래 가치가 매출에 다 담겼던 그 시대의 재무제표를 그냥 쓰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의 회사는 이 재무제표도 봐야겠지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그냥 커먼센스, 일반적인 것들을 다시 다 여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가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매출에 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넷플릭스를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게임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예시로 들 땐 게임이 가장 좋은 것 같은데 내가 리니지를 시작한다 라고 하면 이 게임의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비용밖에 증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버비가 증가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 회사의 경쟁력은 커졌어요. 100명이 이 게임에 돈을 쓰지 않은 100명이 이 게임을 시작했으면요. 이 회사에는 비용밖에 증가하지 않았지만 이 회사의 가치는 커졌어요. 왜냐하면 이 게임엔 어떤 시스템이 있냐면 이 100명을 잘 구슬려서 그 중에서 10명에게는 돈을 뽑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명이 시작한 시점에서는 매출을 내지 못했지만 나중에 이 100명 중에 10명이 통계적으로 항상 매출을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그 가져온 매출이 비용하고는 비교도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명이 시작하면 회사의 가치는 높아진 거예요. 하지만 재무제표상 안 좋아졌어요. 지금 재무제표에선 이런 걸 전혀 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넷플릭스에서는 100명이 증가하는 즉시 매출이 담겨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유저만으로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게임들은 이 시스템을 설계를 못한 게임들도 많이 있어요. 100명을 데리고 있더라도 이 중에서 10명에게 매출을 뽑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고 단순히 마케팅으로만 100명을 데리고 온 회사도 있거든요. 이 100명과 리니지의 100명, 넷플릭스의 100명. 다르겠네요. 같은 100명이지만 내용이 아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단순히 유저만 붙인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유저가 어떤 형태의 유저인지를 이 회사의 내용을 보고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유저 기준으로 보되 이 유저가 어떤 성격인지 방금 말씀드린 3가지 패턴이 있잖아요. 이 유저에게 바로 매출을 뽑아낼 수 있는 패턴, 그리고 이 유저에게 지금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매출을 뽑아낼 수 있는 패턴, 장기적으로도 뽑아낼 수 없는 패턴, 이것 중에서 뭔지를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찾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회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서 모르고 이 유저를 파악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회사에 대해서 모르고 여기에 유저가 몇 명이 있는데 이 회사에는 유저가 몇 명이니까 몇 명의 가치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 유저가 얼마나 돈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가 맞아요. 되게 중요한 거네요. 네. 그리고 그거는 회사에 대해서 내가 아는 회사가 아니면 내가 넷플릭스나 리니지를 해보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돈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과연 얼만큼 그걸 서비스를 쓸 수 있을지. 넷플릭스는 그죠. 그런 걸 아까 미리 보기 같은 이런 거 하면 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얼만큼 이 유저가 여기까지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거를 넷플릭스를 써보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그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이걸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고 파악하는 건 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분명히 재무제표도 봐야겠지만 이 재무제표 위에 특히 IT 기업들은 유저라는 게 존재하고요. 이 유저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잘 파악하셔야 된다. 그런 걸 공부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좋은 주식을 찾기 위해 4가지 조건 말씀해 주신 게 첫 번째가 좋은 기업은 경쟁이 없고 모두가 납득하죠. 보통 이거를 이제 경제적 해자 같은 맞아. 표현하죠. 두 번째가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너무 당연한 얘기죠. 뭐 전기차 시장처럼. 그렇죠. 세 번째는 뭐 유저나 브랜드 가치가 아까 말씀해 주신 거에서 좀 포함되는 것 같고 네 번째가 이제 매출이 없는 기업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저 4번째는 좀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왜 매출이 없는 기업일까? 그래서 요거 설명해 주시고 요 4가지 조건이 해당되는 과연 그런 기업이 뭐 지금도 좋고 과거도 좋고 좀 예시로 들 수 있는 회사가 있다면 우선 경쟁이 없는 거 다 알죠? 너무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제가 이제 그냥 간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경쟁이 없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세상에 경쟁이 없는 기업은 없어요. 저희가 뭐 카카오톡 경쟁이 없을 것 같잖아요. 카카오톡은 엄청난 경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10대들은 카카오톡을 안 써요. 10대들은 페이스북 메신저나 인스타그램 DM을 쓰고 있거든요. 엄청난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건 이 회사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경쟁은 있어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경쟁이 있지만 침범되지 않을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얼마나 강력할 것인가. 네. 사실은 이제 그런 내용인 거고요. 네. 구글만 하더라도 사실 그 사이에 경쟁이 엄청 많았어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빙도 냈고, 막 더덕고도 나오고, 막 엄청난 경쟁들이 있잖아요. 경쟁이 있지만 크게 뭐 그죠. 훼손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하지만 그러면은 논리 자체가 검색 시장을 한번 먹으면 훼손되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죠. 네. 그 전에 다른 검색 엔진들이 있었거든요. 알타비스타도 있었고, 하지만 구글은 훼손을 했거든요. 결국 이 경쟁을 훼손되지 않을 만한 어떤 포인트들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이거는 우리가 유저로서 이 회사를 알면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희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장이 성장한다. 요건 우리가 애널리스트 리포트 이런 걸로 알 수 있어요. 뭐 우리가 느낌으로도 알 수 있지만 그렇죠. 제가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유일하게 본다면 그거는 딱 요 지점이긴 해요. 다른 지점에선 전혀 보지 않습니다. 이 시장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을 때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도 보지 않아요. 이 시장이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발전해왔고 앞으로 얼만큼 성장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의 다른 시각이 궁금할 때 내 시각도 있겠지만 이럴 때 이제 다른 시각을 보는 이유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고요. 저도 이 이외에는 저는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희가 그런 걸로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유저나 브랜드 가치 이거는 뭐 정량적인 것보다는 정성적인 거죠. 저희가 좀 더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매출이 없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적정 가치에 사면 망해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적정 가치의 주식을 사면 하락 상황에서 저희가 절대 견딜 수가 없어요. 저희가 싸다. 이건 진짜 싸다. 라는 시점에서 사야 하락을 해도 견딜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진짜 싸다라고 나오는 시점이 되게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오겠지만 매출이 없다면 이 진짜 싸다라는 폭이 나와요. 예를 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넷플릭스도 저는 이 사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매출이 없다라는 뜻은 매출이 0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회사에서 분명히 충분히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기존 유저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아직 이걸 시도 안 했다. 아니면 시도를 시작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기존 사업과 신사업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본다면 신사업의 매출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건 기존 사업의 유저가 신사업으로 몇 % 넘어갈 수 있을 거냐. 전환율. 네. 이 전환율만 안다면 우리가 신사업의 매출도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넷플릭스만 보더라도 우리가 디즈니 플러스에서 뮬란이 이미 그 같은 서비스를 시작을 했거든요. 몇 %인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퍼센트를 보수적으로만 계산해봐도 얼만큼 매출이 오를 수 있는지 당장 하지 않더라도 이 회사가 얼만큼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거를 숨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 숨기고 있는 게 발현되는 순간 이 회사의 재무제표는 훨씬 더 좋아질 거고요. 이거는 주가에 반영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출이 없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매출이 없는 게 좋아서가 아니라 매출이 있는 기업들은 보통 이제 재무제표 헌터라고 하잖아요. 스크리닝 하시는 분들. 저는 스크리닝을 태어나서 해본 적은 있지만 거의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매출 몇 이상, 성장률 몇 이상 이렇게 스크리닝을 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가 되고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넷플릭스가 거기에 좀 해당될 수 있다. 그죠. 넷플릭스를 지금 이 네 가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넷플릭스 경쟁이 있죠. 넷플릭스는 경쟁이 있어요. 경쟁은 있죠. 특히 디즈니 플러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왓챠나 웨이브. 네, 충분히 경쟁이 있죠. 하지만 넷플릭스는 경쟁의 우위가 있죠. 우위가 있죠. 어떤 우위가 있냐면 넷플릭스가 진짜 똑똑한 게 뭔지 알아요? 넷플릭스는 자기가 혼자 하고 있는데 언제든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줬어요. 이거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보통 생각해보면 내가 혼자 하고 있으면 취소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럴 때 고객을 잘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대표면 취소하는 거 어렵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넷플릭스는 시작부터 언제든 다음 달에 바로 취소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게 엄청난 경쟁력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뭐 디즈니 같은 데는 1년치도 팔고 이러지만 모든 OTT 서비스들이 이런 넷플릭스류의 서비스들이 언제든 취소할 수 있게 만들 수밖에 없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발주자가 유저를 붙들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등이 언제든 취소할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후발주자 주제에 언제든 유저를 계속 붙들고 있으려고 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즈니 같이 엄청난 회사가 아닌 이상 감히 시도를 못 해보는 거죠. 그 말은 뭐냐? 어딘가에 체리 피킹이 들어간다면, 체리 피킹이란 말은 내가 보고 싶은 컨텐츠만 보고 사라지는 유저가 존재한다면 그건 컨텐츠가 수가 적은 쪽에 그 체리 피킹이 들어갈 거고요. 넷플릭스가 컨텐츠 수가 적겠어요? 왓챠가 적겠어요? 왓챠. 그렇죠. 그런 경쟁 우위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처음부터 언제든 취소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는 그 자체가 경쟁 우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컨텐츠를 엄청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체리피커가 먹고 사라지기엔 엄청난 컨텐츠가 있고 신규 주자는 먹고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 우위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경쟁은 분명히 있되 경쟁 우위를 넷플릭스는 계속 만들고 있어요. 이거 말고도 엄청난 경쟁 우위들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은 있지만 경쟁 우위가 강력한 서비스다 라는 측면에서 넷플릭스는 1번에 해당되죠. 굉장히 솔깃해져서 넷플릭스 한 주만 사겠습니다.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오늘 이 조회수로도 몇백 주만, 몇천 주 잡는, 자, 넷플릭스 그럼 나머지 설명 어떻게 해요? 좋아요. 시장 성장하고 있다. 이거, 우리 너무 설명 안 해도 되죠? 의심의 여지가 있나요? 우리 TV 없잖아요. TV 있으세요? TV 없죠. 저도 TV 없어요. 제주도 집에 TV 있는데 TV 그거 다 셋톱 박스가 그게 없어. 그죠? 다 넷플릭스 보려고 사는 거잖아. 예. 모든 TV가 넷플릭스로 가고 있어요. 넷플릭스류의 컨텐츠 OTT로 가고 있어요. 유저나 브랜드 가치. 이것도 유저 지금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제일 많아요. 유저가 제일 압도적으로 많다는 건 경쟁 우위에도 작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경쟁 우위에 작용하는지 알아요? 딱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냐면 유저가 내는 돈은 다 비슷하다고 하면 유저가 많다는 건 어떤 경쟁 우위가 유저가 많으면 콘텐츠가 그쪽으로 더 몰리겠죠. 맞아요. 내가 배우라면 딴 데보다는 넷플릭스에서 오픈하고 싶겠죠. 정확해요. 유저가 많으니까 똑같은 그 돈을 주더라도 배우나 제작진들은 넷플릭스로 가고 싶어요. 그렇죠. 왜냐면 여기는 글로벌로 터지거든. 왓챠에서 터지면 한국에서만 터지는데 같은 돈을 주더라도 나라면 넷플릭스 가거든요. 요즘 드는 생각이 배우라면 요즘에 예를 들면 한국의 지상파에서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난 이제 그거를 안 하고 싶어 할 것 같아. 왜냐하면 여기서 뜨면 그냥 한국에서 뜨는 건데 넷플릭스는 뜨면 이제 전 세계로 미국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배우 돈을 주면 넷플릭스에 다 가고 싶어요. 맞아. 그 말은 뭐예요? 넷플릭스는 돈을 적게 주지 않거든요. 훨씬 더 잘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경쟁에서 같은 돈이면 100%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뭔지 알아요? 컨텐츠랑 돈을 많이 쓸 수 있어요. 왓챠가 지금 회원수가 몇백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넷플릭스는 몇억 명이잖아요. 같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모두에게 다 뿌린다고 생각해봐요. 컨텐츠 하나당 유저의 돈으로 컨텐츠를 어쨌든 만들어야 되잖아요. 뭐가 더 비싼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압도적이에요. 무조건 넷플릭스예요. 유저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돈을 엄청 끌어올려놨고요. 그러니까 유저 수로 넷플릭스는 다른 어떤 OTT 업체들의 오리지널보다 더 높은 비용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플러스 다른 감독이나 배우들은 같은 돈을 주더라도 넷플릭스를 오고 싶어 해. 그럼 컨텐츠가 장기적으로 뭐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어요? 넷플릭스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구글 검색 드라마 10개 중에 반 이상이 넷플릭스였고요. 영화 10개 중에 2-3개가 넷플릭스였던 거예요. 그 많은 드라마, 영화 제작사 중에서. 이게 앞으로 더 전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자, 이제 넷플릭스 이제 열렬 팬인가 아니겠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넷플릭스의 치명적인 안 좋은 거 있을 수 있으니까 한 가지 정도만 얘기합시다. 그죠. 넷플릭스의 단점. 넷플릭스는 너무 계산적이에요. 넷플릭스에서 지금 보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컨텐츠가 없다. 맞아요. 되게 희한하지 않아요? 넷플릭스는 전 세계에서 디즈니 다음으로 디즈니도 폭스랑 합쳤기 때문에 합치기 전은 아니에요. 디즈니와 폭스가 합친 다음으로 컨텐츠의 비용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 회사거든요. 오리지널 컨텐츠 영화 일주일에 한 개 넘게씩 나와요. 요즘에 근데 왜 이렇게 볼 게 없죠? 그러니까요. 넷플릭스 그리고 또 하나 뭔지 알아요? 넷플릭스에서는 재밌는 시리즈 다 막는다. OA 이런 거 엄청난 글로벌 팬을 갖고 있어요. 시리즈 몇 번 하다가 바로 끊겨요. 그 말은 뭐냐? 이런 시리즈가 너무 많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디즈니는 지상파는 시리즈를 시작하면 일정 수준까지는 꼭 끌고 가거든요. 넷플릭스는 끌고 가지 않아요. 시즌 2에서 되게 많은 부분 멈춰요. 그 말은 시즌 1을 시작하기도 싫어져요. 그리고 넷플릭스는 알고리즘이 좀 이렇게 되게 세분화돼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넷플릭스 오리지널을 많이 밀어주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넷플릭스의 컨텐츠가 오리지널 이외에 많이 없다라는 그런 선입견을 많이 남기고 있고 시리즈는 빨리 취소된다는 선입견을 남기고 있고 이런 선입견들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유저들이 넷플릭스를 볼 때 분명히 여기에서 허들이 생길 거예요. 게다가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메이저 컨텐츠 업계로 진출하긴 했어요. 근데 여전히 그래도 아직까지는 넷플릭스 오리지널을 본다와 디즈니 영화를 본다는 우리가 느꼈을 때 달라요. 다르죠. 네, 넷플릭스 오리지널을 봤을 때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과 얘기할 때는 야 이거 넷플릭스에 있는 건데 혹시 봤어? 라고 물어보지만 디즈니 영화는 야 너 이거 봤어? 이렇게 바로 물어보거든요. 그 말은 여전히 마이너한 느낌이 아직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 컨텐츠에 엄청난 돈을 쏟고 있지만 이 컨텐츠 자체에서 여전히 해결해야 되는 산들이 많이 존재해요. 그리고 그 산들은 이미 디즈니나 다른 데들은 많이 해결되고 있고요. 그리고 디즈니도 이미 1억 명 넘게 거의 뭐 1억 5천 명인가 이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HBO나 다른 데들도 자신만의 OTT 서비스들이 숫자들이 엄청 빠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쟁 부분들이 HBO는 하물며 왕자의 게임을 만든 데잖아요. 이런 엄청난 대작을 만든 데들의 스트리밍 서비스들도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컨텐츠 싸움이다 라고 봤을 때 이 컨텐츠에서 넷플릭스가 부족한 점이 있고 이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디즈니나 HBO나 다른 데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쟁의 구도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분명히 이 경쟁의 구도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투자하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넷플릭스 좀 이제 잠시 내려두고 그러면 최근에 좀 증시 투자 포인트 및 올해 또 투자할 때 눈여겨봐야 할 변수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지금 투자 포인트는 사자. 나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해도 되나? 사자. 사기 시작하자. 사기 시작하자. 지금 제 상태가 딱 그거니까. 정확히 제가 지금 사기 시작한 상태니까 사기 시작하자. 내가 현금 비중 만약에 100% 있는 분이라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몇 % 정도까지 사도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라면 아주 보수적으로 봤을 때 내가 지금 1억이 있어요. 얼마 정도? 한 6개월 동안 1억 다 쓴다고 생각하고 6개월 동안 1억? 네. 6개월 동안 1억을 나눠서 사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저는 충분히 보수적으로 나눠서 사도 괜찮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는. 사기 시작하자. 그러면 이제 그 외에 변수나 투자 포인트. 변수나 투자 포인트,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금리 인상.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전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쟁 뭐 이거 장기화 얘기도 있고 한데. 네네네. 근데 여기서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전쟁 이 두 개는 좀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사실 금리는 자산 시장에 좋을 수가 없어요. 없죠. 네. 당연히. 왜냐하면 금리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항상 한 말인데 금리는 중력이다. 이게 표현이 되게 좋은 거예요. 금리가 높아지면 모든 자산의 가치를 다 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시기잖아요. 그럼 자산의 가치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게 중력인 이유는 우리가 회사의 가치를 평가할 때 뭐 PER, PBR 같은 쓰레기 지표로 평가를 한다면 금리랑은 아무런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거는 애널리스트 용어고 우리가 회사를 평가할 수 있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의 유일한 지표는 DCF거든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가 미래의 현금을 현재로 땡겨와야 되잖아요. 이 땡겨오는 변수가 금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지면 가치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회사의 가치는. 뭐 채권과의 뭐 관계 이런 거 다 집어치더라도 이 하나의 산식으로만 회사의 가치를 산정하는 산식만 보더라도 금리는 회사의 가치에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높아진 게 떨어졌다고 무조건 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높아진 건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높아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낮아지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IT 회사면 더 심하겠죠. 왜냐하면 IT 회사일수록 현금이 미래에 가 있으면 가 있을수록 이 금리가 미친 영향이 클 테니까 자산주보단 IT 기업처럼 이제 성장하고 있는 회사한테 더 영향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고 있는 회사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무조건 사자. 이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금리보다 더 높게 떨어지고 있는 회사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할 때는 테마주처럼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요. IT주다. 뭐 차화정이다. 뭐 차화정 너무 옛날 얘기인가? 요새는 뭔가요? 뭐 바이오주다. 뭐 전기차주다. 이렇게 테마주처럼 접근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실제 기업은 테마주로 형성이 되지 않아요. 그 중에 거기 사이에선 경쟁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요.
경쟁에 떨어지는 건 테마와 상관없이 망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IT 기업이 올라가고 많이 떨어졌을 때 이 많이 떨어진 거 역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테마주처럼 접근하고 계세요. 이 중에서 좋은 기업들이 분명히 있고요. 네. 좋은 기업은 이 떨어진 가치보다 훨씬 더 좋은데 이 테마주에 뭉뚱그려서 떨어진 회사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 많이 떨어진 IT 회사 중에서 사실 이 회사는 남들처럼 평가받을 건 아니다 라는 걸 산다면 이 금리 이슈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오히려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죠. 네. 금리는 자산 가치를 떨어뜨리지만 이때 오히려 더 많이 떨어진 회사를 산다면 저희는 더 이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금리에 관해선 이런 형태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다 라고 한다면 사실 인플레이션은 저는 작년부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되게 물어봤거든요. 우리 인플레이션 온 거 아니냐? 내 장바구니 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왜 인플레이션이 아니냐? 라고 하면 막 다들 막 여러 가지 지표를 들이대면서 이 몇 %밖에 아니다. 막 이런 지표를 들이대면서 아직 아니래. 근데 지금 와서는 다 맞대요. 이런 것들이 사실 저는 그 통계와 실생활에서 나오는 갭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감상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주식을 우리가 미리 산다면 그 전이었을 거고요. 지금은 인플레이션으로 이득을 얻기에는 조금 늦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분명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회사들을 얘기 안 하는 건 이거는 생각의 폭이 두세 번 거쳐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초보자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인플레이션에 있어서는 내 회사가 그렇게 크게 많이 당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해요. 이 인플레이션은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시기까지는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내가 투자한 회사가 치명적인 손해를 보는 쪽이다 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때 충분히 감안을 해봐야 된다. 여기에서 이득을 얻는 회사를 찾기엔 생각의 뎁스가 좀 깊어지기 때문에 초보자들에게는 이렇게 추천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전쟁 리스크는? 전쟁 리스크는 이게 사실 되게 어려워요. 전쟁 리스크는 너무 어려운 게 이거 뭐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그러니까요. 너무 예측할 수가 없어. 이게 그냥 우리 이상한 아저씨 곰 타고 다니시는 아저씨 한 분 때문에 이 모든 게 벌어지는 거고 곰 타고 다니고 있는 아저씨 한 분이 이 모든 걸 끝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너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하나는 존재했어요. 저는 뭐냐면 생각보다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많구나. 저는 이게 너무 놀랐어요. 나는 예를 들면 우리가 맨날 중국 기업들한테 이제 막 뭐라고 했었잖아요. 야, 너희는 정부의 하수인이냐. 정부가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중국 정부 자체가 하나의 큰 회사고 너희들은 다 자회사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미국의 지금 IT 회사들이 러시아 제재하는 거에 100%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해야 된다고 생각해. 하지만 다 하고 있는 게 너무 놀라워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잘 생각해보면 얘네들은 그냥 회사잖아. 그쵸. 거기 있는 국민들이 무슨 죄야? 그렇잖아요. 국민들이 거기 내부에서는 전쟁하지 말라는 의견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 국민들이 무슨 죄예요? 그 국민들한테 그냥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파는 회사들이잖아요. 그쵸. 구글이든 페이스북이든 애플이든. 근데 애플페이를 막아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국민들은 모바일로 페이를 못해요. 구글도 막았어요. 다행히 러시아가 얀덱스라는 1등 서치 엔진이 있어서 망정이지 이게 다른 서방 국가였으면 서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서치가 안 되는 인터넷 서비스를 상상해 보세요. 그냥 인터넷이 막힌 거랑 비슷하거든요. 인터넷은 막은 적은 없지만 막힌 거거든요. 나는 미국이 이 정도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분명히 미국의 서비스들에 대한 어떤 다른 형태의 시각들이 좀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중국 회사를 봤을 때 그 느낌이 어느 정도는 전 이번에 그들의 행동에는 100%, 150% 찬성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 중국 같은 느낌이 미국에도 분명히 존재하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했던 것 같고 이게 분명히 개인적으로는 제 투자에는 분명히 약간 이렇게 많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 러시아에서 돈이 막혔어요. 그렇죠. 전 사실 이게 그러니까 스위프트 제재라고 하잖아요.
러시아에,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별로 돈을 이동할 때는 서로 통화가 다르고 계속 막 이걸 미국 달러로 다 환전할 수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위프트라는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가거든요. 근데 이걸 저는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좀 막기 쉽지 않다면서요, 원래. 왜냐면 이걸 막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선 기본적으로 러시아한테 돈을 빌려준 애들이 많을 거잖아요. 모두 다 이제 채권 채무국으로서 서로 하고 있으니까 돈을 못 받아요. 그렇잖아요. 러시아한테 돈을 받으려면 스위프트한테 받아야 돼. 스위프트를 통해서 돈이 와야 돼. 지금 모든 돈의 흐름을 막아버렸잖아요. 러시아한테 돈을 빌려준 나라들은 엄청 많을 거잖아요. 걔네들하고 다 합의를 한 게 아니거든요. 스위프트를 막은 게. 근데 아무도 못 받아요. 난 그래서 당연히 못 막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막대. 그리고 또 유럽은 지금도 러시아 은행에 대한 금융 제재를 하고 있지만 에너지를 취급하는 은행은 제재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뉴스에 많이 나오지만 유럽 쪽은 러시아에 가스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지금 그 가스 돈을 못 받고 있어요. 왔다 갔다 못 하고 있어요. 그럼 러시아가 수출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돈을 못 받으면. 이런 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해요. 근데 그 은행은 분명히 안 막았기 때문에 그 은행을 통해서 하고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스위프트를 쓰지 않고 있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특히나 러시아는 워낙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스위프트를 막기 쉽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스위프트를 막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러시아가 갖고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다른 돈들도 다 막았어. 그나마 러시아는 그래도 다행인 게 뭔지 알아요? 러시아는 금을 자국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만 다행이에요. 우리나라 국 다 영국에 있거든요. 우리나라 거 막았으면요. 우리나라는 금도 막혔어. 러시아는 그나마 금은 살았어. 왜냐면 러시아, 중국은 금은 자국 보관하고 있거든. 그래서 금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렇게 막았지만 러시아는 그나마 러시아이기 때문에 겨우 살아남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두 다 떠오르는 대안이 암호화폐. 그래서 저는 암호화폐가 사실 저는 작년부터 긍정적인 쪽으로 보고 있었지만 작년에 공부하고 있으시다고. 맞아요. 공부하고 있어서 잘 이해는 못 가서 투자는 못 하고 있었지만 사실 저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개인적으로도 깨닫고 부스트업을 받은 쪽이 있다면 그건 암호화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암호화폐 쪽에 이제 저는 비트코인 쪽은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바뀌었지만 이번 전쟁을 통해서 더욱더 긍정적인 쪽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투자자로서 가장 이득을 보고 생각을 다시 해볼 수 있는 쪽이 있었다면 암호화폐 쪽이 아니었나. 분명히 암호화폐 쪽도 제재가 있거든요. 암호화폐 쪽의 제재는 미국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암호화폐로 거래를 한 당사자들에게 제재를 취한다 해요. 근데 이건 스위프트랑 다른 게 뭐냐면 다른 제재들은 거래를 못하게 막은 거예요. 암호화폐는 막을 수 없잖아요. 거래를 한 당사자만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다르거든요. 거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블랙마켓으로라도 거래를 할 수는 있지만 처벌만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서나 거래 수단으로서 암호화폐가 특히 비트코인이 전쟁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실제로 그러면 DP님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암호화폐?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냥 비트코인.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다고 무언가 다른 생산물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죠. 주식은 이익이 나오고 노는 농작물이 나오지만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화폐의 대체제다. 이게 우선 명확히 가야 될 지점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투자 수단이 아니고 화폐를 갖고 있을 때 화폐를 갖고 있냐 비트코인을 갖고 있냐 채권을 갖고 있냐 채권도 이제 돈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화폐를 갖고 있냐 비트코인을 갖고 있냐의 이슈에서 저는 지금은 화폐의 일부분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화폐의 일부분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럼 이게 근데 화폐 일부분을 가지고도 있지만 네네. 어쨌든 비트코인은 이게 자산 가격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것도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비트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2014년도에 비트코인을 공부하면서 제가 블로그 글을 썼거든요. 그때 제가 블로그 글에 뭐라고 썼냐면 비트코인은 금과 원재재 사이에 어딘가다. 근데 금이 되기엔 금은 너무 오랫동안 이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합의가 있었는데 비트코인은 그 합의를 그렇게 빨리 가져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금이 되긴 힘들다. 원자재가 되기엔 블록체인 기술이 소구하는 소구점은 가격 효율성까지 생각해보면 너무 작은 부분인데 특정 DB에만 적용될 수 있는 소구점인데 이걸 원자재로 하기엔 너무 작다.
그래서 금과 원자재 사이에 어딘가겠지만 둘 다 애매할 수 있겠다. 네. 하지만 어딘가로는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솔직히는 그때 그 글을 쓰면서 거기에는 안 썼지만 속으로는 아씨 이거 폰지 스킴이다. 이거 제2의 튤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쓰긴 썼어요. 솔직히. 하지만 이제 2017년이 지나가고 저의 생각에 가장 큰 타격을 줬던 두 사람이 2018년도에 잭 도로시가 네. 비트코인을 옹호하기 시작했고요. 2020년도에 앨런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옹호하기 시작했죠. 네. 근데 미국의 금융산업이 두 번 바뀌었다면 네. 앨런 머스크의 페이팔로 한 번 바뀌었고요. 네. 잭 도로시의 스퀘어로 한 번 바뀌었거든요. 네. 미국의 금융을, 전 세계 금융을 네. 그만큼 잘 이해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네. 그 두 사람이 비트코인을 옹호한다? 그 말은 잭 도로시, 앨런 머스크, 나 둘 중에 한 명이 병신이라고 쳤을 때 과연 누가 병신일까? 분명히 둘 중에 한 명은 병신이니까 다른 결과가 나왔잖아요. 같은 거를 보고 누가 병신일까? 잘 고민해보니까 나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고민을 시작했죠. 네. 그래서 지금의 결과물을 말씀드리자면 네.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은 디지털의 금인데 금보다 훨씬 좋다. 훨씬? 네. 디지털의 금이지만 금보다 훨씬 좋다. 여기서 제가 원래 간과하고 있었던 게 제가 뭐였냐면 네. 금은 왜 가치를 저장하고 있을까? 분명히 저는 그냥 오랜 시간 사람들의 합의다라고 예전에는 생각하고 끝내긴 했지만 오랜 시간 사람의 합의라고 해도 예를 들면 뭐 돈도 오랜 시간 사회의 합의인데 계속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수요 공급에 따라서 내 가치를 저장하고 있을까? 모르겠어요 결국.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포인트가 그거였어요. 바뀌기 시작한 포인트가 금이 왜 가치를 저장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그러면 디지털 금이다라는 걸 굳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잖아요. 금이 논리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닌데 네. 디지털 금이 논리적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 사람의 합의로서 비트코인이 금과 비슷한 합의가 나아갔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게 사람마다의 포인트가 다를 건데 이게 넘어가는 순간 디지털 금이 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의 모든 자산들은 튤립부터 시작해서 뭐 조개가 됐건 뭐가 됐건 소금이 됐건 모든 자산들은 이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넘어가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수요가 증가했을 때 공급량이 미친 듯이 증가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비트코인은 여기에서 방어가 됐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수요가 증가해도 네. 공급량이 증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티핑 포인트가 넘어갔다라고 판단한다면 이제 그 다음부턴 이 공급량이 이걸 망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얘는 디지털 금이라고 봐도 된다라는 결론을 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그 티핑 포인트는 넘어갔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걸 굳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방금 말한 이거를 해칠 수 있는 이유들이 알고리즘상 배제돼 있다. 알고리즘상 해킹할 수 있는 위험이나 네. 뭐 양자역학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양자역 컴퓨터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근본적으로 해킹할 수 있는 위험성이나 공급으로 모든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이 모든 위험성들이 알고리즘으로 배제돼 있고 네. 지금 여러 화폐 화폐 인플레이션이 있는 이 시기에 사람들이 그 대체로 금을 떠올리지만 같은 순간에 비트코인을 모두 다 떠올리고 있기 때문에 네. 티핑 포인트가 넘어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순간부터 제 생각에는 사람들마다 다르겠죠. 이 티핑 포인트가 사람마다 다르니까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보다 훨씬 좋다고. 네. 훨씬 좋은 포인트가 뭐냐면 우선 첫 번째, 금은 쪼갤 수가 없어요. 금도 쪼갤 수 있지. 사실은 쪼갤 수 있는데 우리가 금을 쪼갠 걸로 막 왔다 갔다 거릴 수 없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엄청나게 잘게 쪼갤 수 있고 그렇죠. 큰 걸 거래하는 것과 작은 걸 거래하는 거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수수료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쪼갤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트코인은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금은 보관 비용이 들어요. 우리가 금 ETF를 사고 있잖아요. 우리가 금 ETF에 뭐 AUM이나 뭐 GLD 이런 걸 사면 거기에 금 가격이 똑같다면 저희는 여기에서 변수가 생겨요. 이 금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한테 보관 비용을 줘야 돼요. 근데 이 보관 비용이 분명히 이 금을 빌려주는 비용의 상계는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빌려주는 건 이제 비트코인도 빌려줄 수 있으니까 보관 비용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그리고 뺏길 수 있는 변수가 있어요. 보관 비용이라는 게 누가 훔쳐가기 때문에 보관 비용이 생기는 거니까
하지만 그 비트코인은요. 사서 가만히 갖고 있을 때 아무런 변수가 없어요. 네. 보관 비용도 없고 뺏길 수 있는 변수도 없어요. 네.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왜 금을 영국에 보관하고 있는지 알아요? 한국에 보관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네. 우리나라 뭐 군대가 없는 것도 아니고 군대는 이렇게 많은데 왜 그런지 아세요? 왜지? 금을 팔고 싶을 때 팔 수가 없어요. 한국에 있으면. 한국에는 금 거래소가 크지 않거든요. 금 거래소는 영국하고 미국이 제일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영국하고 미국에 금을 보관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팔고 싶을 때 바로 팔기 위해서. 비트코인은 그런 게 없거든요. 비트코인은 팔고 싶을 때 나도 언제든 팔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관, 시큐어, 거래 측면에서 훨씬 더 좋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네. 거래 비용으로 따졌을 때 소액이 되면 비트코인은 불리해요. 하지만 고액이 되면 될수록 비트코인은 거래 비용도 없어져요. 왜냐면 그냥 거래가 커진다고 수수료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으니까.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금은 꾸준히 공급이 이루어지지만 네. 비트코인은 꾸준히 공급이 감소해요. 이게 엄청 커요.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고 알고 있지만 네네. 사실은 감소해요. 왜 감소하는지 아세요? 비트코인 지갑을 다 잃어버리거든요. 비트코인은 네. 사람들이 지갑을 잃어버리게 설계해놨어요. 왜냐하면 지갑 비밀번호만 알면 누구든지 쓸 수 있거든요. 네. 그 말은 뭐냐? 죽기 전까지 비밀번호를 갖고 있어요. 나만 알고 있어야 돼. 그 말은 뭐냐? 죽어도 모른다는 거. 분명히 뭐 딴 데다 이렇게 해서 해주지만 죽음이라는 건 이제 갑작스럽게 다가오기도 하고. 평소 알려줬으면 괜찮은데 네. 갑작스럽게 되면 네. 비트코인 있었나? 네. 그러니까 그냥 그 자산 자체가 삭제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근본적으로 점점 공급이 줄어들게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금은 공급이 늘어나요. 금 엄청 많아요, 사실. 네. 금을 저희가 채굴하지 못하는 이유는 비용이 많아서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금은 증가하는 자산이고 비트코인은 줄어드는 자산이다. 사실 이게 그 보관 비용이나 거래 비용은 네. 다른 형태로도 금이 소구할 수 있는 점들이 있어요. 상품을 만들거나 ETF로 가거나 네. 이런 쪽으로 가면 금이 소구할 수 있지만 쪼갤 수 있다 없다와 공급이 금은 늘어나지만 비트코인은 줄어든다. 이 두 가지는 네. 사실 금이 소구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면 네. 디지털 금보다는 훨씬 좋다는 거죠. 근데 또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는 네. 기본적 분석 힘들어서 그렇죠. 가치평가 곤란하다는 평도 많이 받잖아요. 저도 항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거든요. 항상 그런 질문은 금에도 같이 적용해 보면 돼요. 우리가 금은 기본적 분석을 할 수 있어서 가치평가를 할 수 있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용어를 쓰지 않고 그냥 디지털 금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네.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금에 대입해 봤을 때 금도 똑같거든요. 똑같다. 네. 근데 우리가 금을 그러면 금이 가치 없다라고 말하고 있냐?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금처럼 인정받았냐 안 받았냐에 이 개인적인 견해만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견해가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시는 거는 금은 너무 오랫동안 네. 비트코인 이런 거에 비해서 사람들의 합의를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네. 오해가 적은 건데 그죠. 비트코인은 그게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네. 훨씬 더 많은 오해나 이런 부신들이 있을 수 있는 거다. 그죠. 그리고 저도 그 오해에 쌓여 있었지만 네. 이제 그게 알고리즘적으로 해결됐다고 생각한다. 네. 그리고 티핑 포인트가 넘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암호화폐는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비트코인만을 지금 어떻게 보면 좋게 보시는 건지, 네네네. 아니면 좀 그 옆에 있는 이더리움도 좋게 보시는 건지, 아니면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진짜 뭐 수백 수천 개가 있으니까. 그죠. 여기서 이제 그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이제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봐야 되는 건데 이제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는 비트코인도 있고 이더리움도 있고 다 있잖아요. 네. 근데 이더리움부터는 이제 거기에 프로그래밍을 더 넣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추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도 금과 원자재 어딘가라고 말했을 때 원자재 쪽이 이제 이더리움 쪽인 거죠. 근데 여전히 아직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아직 멍청하다. 나는 아직 멍청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와 이게 그 비트코인 블록체인만으로 나아가는 그 세계를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이쪽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럼에도 이해를 못했지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있어요. 여기에 지금 너무 좋은 리소스들이 몰리고 있어요. 지금 그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서 뛰어난 개발자들, 엄청난 돈들이 가장 많이 몰리고 있는 곳이 블록체인 쪽이에요. 근데 어느 곳이든 이렇게 돈이 몰리면
가치가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이상하게 들리거든요. 아, 얘 사기꾼이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워렌 버핏이 딱 투자회사를 설립했어요. 설립해서 자본금 100만 원으로 설립했어. 그리고 나는 1000억짜리 회사다 이러고 돌아다녔어요. 사기죠. 아무리 워렌 버핏이라고 해도 사기죠. 하지만 누군가가 거기에 1000억을 투자했네. 그러면은 워렌 버핏의 회사를 잘 보면 워렌 버핏이 투자 담당자고 50%는 워렌 버핏이 갖고 있고요. 50%는 외부 주주가 갖고 있고 이 회사엔 1000억의 현금이 있어요. 이 워렌 버핏이 이 1000억의 현금으로 투자를 잘한다 라는 가정이 있다면 이 회사가 2000억이 안 될까요? 될 수 있겠죠. 당연히 되겠죠. 그럼 2000억이 되고 3000억이 되는 순간 워렌 버핏의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게 되는 거죠. 자본과 뛰어난 사람이 투입돼서 가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거 아직 인지를 못했어요, 저는. 그래서 본질적인 걸 하물며 0이라고 가정해도 거기에 수많은 인력과 뛰어난 워렌 버핏이 투자하듯 엄청난 인력이 들어오고 1000억이 투자하듯 자본이 들어온다면 그걸 베이스만으로 성장하더라도 기존의 0은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나머지에 대해서 아직 이해도 못하고 제대로 볼 수 없지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딱 그 이유 때문이에요. 여기에 너무 뛰어난 사람들과 엄청난 자금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그 돈에 일정 수준의 성장만 하더라도 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 전에 베이스가 0이라고 하더라도 하물며. 그래서 나머지도 충분히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비트코인만 아직은 이해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나머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잘 되긴 하겠지만. 누군가가 저한테 총을 들이대고 어느 쪽에 베팅할 거냐? 저는 당연히 잘 된다에 베팅할 거예요. 그러면 코인 투자에 관련해서 뭐 제가 코인 투자의 핵심이라든가 뭐 매수, 매도, 타이밍 이런 거 여쭤보는 거는 답변이 그렇게 잘 나오진 않겠네요. 그죠?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코인 말고 비트코인을 본다면 비트코인은 현금의 대체제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근데 다른 투자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상장회사 중에서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회사 중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회사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 회사들은 사실 우리가 암호화폐의 시장만 좋게 본다면 이 회사는 투자할만 하겠죠. 저는 오히려 제가 투자한다면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회사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코인베이스 같이 상장회사도 그 거래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은행들 중에서 그런 암호화폐 내에서의 스위프트 같은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하는 은행들도 있고요. 하물며 얼마 전에 워렌 버핏이 투자한 누뱅크 같은 회사도 그런 회사거든요.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회사거든요. 비트코인은 제가 현금의 대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투자 자산으로서 암호화폐를 저같이 보수적인 사람이 접근하기엔 그런 회사에 투자하는 게 더 맞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도 저는 유심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암호화폐를 좀 좋게 보는 게 사실은 요즘에도 굉장히 핫한 NFT라든가 메타버스 이런 쪽이랑도 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DP님한테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제가 모르겠다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NFT 분명히 알겠어. 근데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제가 예전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안 좋은 점을 얘기하면서 투자를 못했던 그런 그 하락론자들의 논리적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모든 논리는 하락론자들이 더 논리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하락론자의 논리를 주장하지만 그거를 무조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상승 베이스로 갖고 있으면서 하락론자의 논리를 주장하면서 이 논리를 깨트리고 싶은 건데 비트코인은 어쨌든 제가 하락론자의 논리를 제 스스로 깨트린 거고요. 이 암호화폐 쪽은 메타버스나 NFT 뭐 이런 쪽으로 깨트려야 되는데 아직 못 깨트렸어요. 아직 NFT라고 했을 때 사실 저는 제가 반박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거 답변을 제대로 주시는 분을 아무도 못 봤어요. 예를 들면 NFT 말씀하시는 분들이 NFT에서는 이 칼을 A라는 게임에서 쓸 수 있고 B라는 게임에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네 거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 칼의 디자인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칼에 어떤 능력치가 부여되어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이걸 B라는 회사가 똑같은 능력치를 부여하는 건 B의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같이 갖고 있는 거가 이슈가 아니라 너 이거 같이 갖고 올 수 있어. 근데 여기서는 집행검인데 여기서는 그냥 단검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NFT니까 같이 갖고 올 수 있는데 여기에 무슨 능력치를 부여하는 거는 게임 회사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게임 회사도 이렇게 또 제3자로 다오처럼 가겠다 뭐 이런 또 다른 주장이 나오면 제가 또 다른 주장을 질문을 내뿜고 이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저의 하락론자의 주장들이 제 스스로 깨트리지 못했어요. 메타버스도 마찬가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투자하기엔 저는 아직 어려운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또 이쪽도 좋게 본다. 잘 될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아직은 또 모르겠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잘 될 거고요. 비트코인 이외에 모르겠어요. 하지만 암호화폐 잘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현금 대체로 어느 정도 가져가셔도 좋을 거고 암호화폐 나머지는 잘 모르니까 직접 투자 못하니까 암호화폐 관련된 상장회사로 투자하시면 좋을 거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지난해 9월에 하반기에 나와주셨고 올해 또 이제 상반기 나와주셨으니까 아마 또 아마 하반기 때문에 좀 뵐지 않을까 싶은데 되게 띄엄띄엄 부르시네요. 가끔 뵙는 게 좀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올해 상반기 투자 굉장히 지금 어렵잖아요. 네네네. 뭐 지금 뭐 어떤 분들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은 지금 너무 좋다. 싼 주식이 널려있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시지만 또 일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널려있는 건 맞는데 살려고 하니까 뭐 돈도 많지도 않고 그렇죠. 맞아요. 돈이 무한대가 아닌데 당연하죠. 그리고 또 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슈도 많고 해서 이게 또 사실 싼 건 맞지만 계속 싼 게 장기전으로 가서 나중에 오른다면 지금 굳이 안 담아줄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을 텐데 마지막 투자 좋은 한마디만 좀 해주신다면 이게 모든 투자에 대해서 그 헷갈리시는 분들이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한 15년, 20년 후에 부자가 될 거다. 그리고 내 주식이 3년, 5년 후에 오를 거다. 라고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사실 그런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생각과 좀 다른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걸 아주 잘 생각해 보시면 내 주식이 6개월 내에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있죠. 근데 6개월 내에는 아무도 몰라요. 정확하게는 내가 산 다음날 올랐으면 좋겠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지. 내가 다음날 떨어지면 내가 다음날 살 거. 그렇지.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1,300만 원만 넣고 그 사이에 제가 돈을 한 푼도 넣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난 내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요. 진심으로 몰랐어. 내가 잘 될 줄 알았으면 나도 레버리지 쓰고 돈 더 넣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레버리지도 한 푼도 안 쓰고 그러니까 돈을 더 안 넣었던 유일한 이유는 내가 잘 될지 몰랐어요. 그리고 나는 잘 돼봤자 되게 길게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게 맞았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전 좀 잘 된 편이잖아요. 네, 잘 됐죠. 저조차 제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이 없어요. 너무 단기적으로 확신을 갖는 건 오히려 위험하다. 장기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 행동도 좀 달라질 거라서 그냥 좀 길게 생각하시는 게 결국 좋을 거다. 너무 조급하지 마셔라. 알겠습니다. DP님의 계좌가 1,300만 원에 시작했듯이 그리고 지금은 수십억. 그렇죠. 최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 직접 본 사람도 있다면서요? 있죠. 몇 명 봤어요? 제가 아는 분도 봤다고. 그죠. 물어보세요, 직접. 직접 눈으로 보셨어요. 우리 계좌도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나뵌 손님은 전업투자자 DP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